안녕하세요. SK증권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6월 21일, 2021년 6월 21일 이호석의 YG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이게 애니메이션을 넣어놨더니 이게 뭔가 좀 미스터리한 느낌을 좀 주기 위해서 애니메이션을 넣었더니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화면이 잘 나오나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오늘은 그냥 요런 해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FOMC 이후로 시장이 여러 가지 이제 미스터리한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오늘 해볼 거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호석 아카데미 시즌 2 중간고사가 끝났고 거의 한 600분 넘게 그 응시를 해주셨고, 그 문제 해설은 그러니까 이번 주 중에 한번 다시 할 거고요. 오늘 그 만점자를 발표하고 바로 오늘 이제 이따가 오후에 가서 출판사에 가서 사인해가지고 책 2권 해서 포장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카톡으로 제가 연락드릴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랑 같이 연락하시면서 제 생각에는 이 10분하고는 저랑 이렇게 한번 따로 줌 미팅을 하면서 서로 얼굴도 공유하고 얼굴도 공유? 아무튼 이야기도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싫으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호석의 북카페가 시작됐어요. 아마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두 가지 종류의 영상이 주말 동안에 올라갔고요. 첫 번째는 돈의 역사는 되풀이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책이 선물로 갈 겁니다. 10명이요. 그럼 뭐 시험을 왜 보냐, 네가 뭔데, 막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지만, 보시는 분들의 평가들 중에서는 저는 이런 식으로 댓글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시험을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니까 못 봤던 것도 보게 되고 다시 내 것이 되는 것 같다. 사실 그게 제가 이제 원하는 거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알려드린 거를 꼭 알아야 돈을 벌 수 있어요. 이런 개념보다는 어쨌든 이호석 아카데미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걸로 체화시키는 게 되게 필요한데, 사실 그냥 영상 휙 지나가가지고 한번 보는 거는 다른 어떤 유튜브 영상하고 다를 게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 나름대로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제가 영상 설명하면은 그 영상의 의미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하고, 그 다음에 노트 필기해서 또 알려드리고, 또 시험까지 봐가지고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과정을 지나면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이게 진짜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인지 알겠다, 이런 분들이 한 분이라도 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책을 이제 선물로 드릴 겁니다. 이게 저자 사인이 들어가 있는 책이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 투자 전쟁이라는 책. 이번에 김영우 이사님 새로 나온 책이죠. 이 책을 가지고, 또 30분 동안 잠깐 회사에서 이제, 촬영했던 지난주 일요일날 밤에 촬영했던 건데, 그 내용도 굉장히 좋았다라는 신선한 반응이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던 것 같고 평가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북카페라고 해서 뭐 책을 팔겠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좀 안 좋게 보실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너 벌써부터 이제 뭐 마케팅이냐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이라는 것을 매개체로 해서 제가 만나고 싶었던 분들,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삼는다면 뭐 저한테도 너무 큰 도움이고 그분들한테도 도움이 된다면 서로 좋은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시작은 저의 지인부터 시작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뭐 제가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제 출판을 했던 페이지 투 북스, 그리고 이제 뭐 포레스트 북스 같은 그런 출판사와 같이 할 생각입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출판사는 몰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퇴근하고 오건영 부장님이랑 책을 소개할 필요가 뭐 있어. 솔직히 잘 팔리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오건영 부장이랑 하고 싶은 얘기를 이 책이라는 핑계로 한번 해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박병창 부장님이랑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네카쿠베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나온 책이 있는데 그 책과 관련된 얘기도 할 거고 등등, 뭐 계속 지금 한 대여섯 개 정도는 지금 쌓여 있습니다, 스케줄이. 그래서 그거 끝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호석의 북카페는 그런 식의 취지로 진행이 된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주말 이슈 먼저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심각한 수준이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한국 정부는 거리두기랑 운영 제한 시간을 완화 조치를 했네요. 그래서 6명까지는 이제 그래서 뭐 5명 가면은 뭐 3명, 2명 앉아서 멀리 야, 니는 뭐 잘 지내니? 막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그런 거 없어진 것 같고요. 쿠팡과 관련된 2가지 이슈가 있던데 그 내용을 보면서 의미를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이요. 인도 관련해서는 좀 약간 혼란스러운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델타 변이가 지배 변이가 될 것이고 가장 아주 독한 3가지 이유 뭐 등등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실제로는 인도에서는 이런 관련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케이스가 신규 확진자가 3개월 내 최저치가 나왔다라는 뉴스가 이제 가장 최신 뉴스로는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코로나 관련돼서 새롭게 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쿠팡 플레이가 올림픽 단독 중계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실제로 23일 날 이제 내일 모레네요. 도쿄 올림픽을 온라인으로 단독 중계한다. 올림픽 중계를 통해서 OTT 서비스 내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한 목적이다. 디플레이 압력이에요, 이게. 디플레이 압력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디플레이 압력, 뭐 쿠팡이 뭐 더 이상 뭘 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디플레이 이제 끝났어, 인플레야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많지만, 아니에요. 디플레이 압력도 계속 커지고 있어요, 지금도. 왜요? 쿠팡 같은 회사가 만들고, 그러니까 다루는 품목이 늘어난다라는 게 디플레이 압력이 커지는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쿠팡이 화재가 났는데 보험사가 수천억 보험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DB 손보가 70억. 이 뉴스를 보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가져왔고요. 불났다는 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리스크가 분산된다는 게 중요하다. 이 개념을 아시는 것도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쿠팡이 이게 이제 화재가 나서 한 2천억 가까이 4천억 규모의 보험에 가입했고 절반 정도는 2천억 이상 보험사가 물어줘야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DB한테 물어봤더니 아니에요. 우리 그 일정 수준 이상 되면은 다 재보험사가 책임져 주기로 했기 때문에 재보험사가 다 떠넘길 거예요. 받아 이제 책임져야 될 거예요. 라는 얘기를 했고요. 재보험사인 이제 코리안리, 제가 이제 한 1년 동안 회사를 다녔던 회사인데, 코리안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야, 큰일 났네. 그러면 얘네 망하냐. 아니에요. 우리도 그냥 우리 재보험사들끼리 이렇게 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분산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의미하는 건 뭐냐면, 리스크라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한쪽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다양하게 분산이 돼 있다.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뭔가 엄청난 큰 사건이 나도 막 사실 전체적으로 막 전 지구적인 어떤 그런 엄청나게 큰 이벤트가 일어나면 모르겠지만 기후 리스크가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보험사에는 굉장히 큰 이슈이긴 하죠. 그런 거 아니면은 사실 되게 이게 리스크가 굉장히 분산이 돼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근데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작년에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작년에 허츠라는 회사가 이제 망할 뻔했었잖아요. 허츠라는 회사가 망할 때 어떤 그 회사의 채권을 회사채를 하나의 은행 예를 들자면 그때도 이제 웰스파고를 예를 들었는데 웰스파고 혼자 들고 있었으면은 웰스파고 허츠가 망가져가지고 웰스파고가 위험해지고 그럼 웰스파고가 위험해지면 사람들이 뭐야 은행 어떻게 해? 막 이러면서 이제 불안해지고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너무 큰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허츠의 회사채를 미국의 전 국민이 나눠서 조금씩 들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허츠가 망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라고 할 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허츠 망해가지고 내가 회사채 가지고 있는 거 날렸네. 그러면서 소주 미국 사람 소주 안 먹으니까 비어 진짜 먹고 그러면서 이제 말아버릴 수 있는 정도로 리스크가 분산되면 괜찮은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때부터 사실 우리 시장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현상들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부터 FOMC 미스터리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앞에 서론이 길어져가지고 빨리 하겠습니다. 3가지 미스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미스테리는 상품 가격 급락입니다. 목재 가격이
뭐 진짜 많이 빠졌고요. 거의 반토막. 그리고 구리 가격도 한 10% 이상 빠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이제 커머더티 가격이 많이 빠지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FOMC 리뷰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겁니다. 자, 상품 가격이 이렇게 올랐어요.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 올라간 것에 대한 설명을 펀더멘탈, 즉 수요와 공급, 수요가 늘었는데 공급은 못 따라가니까 그런 수요와 공급의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 상황을 뻔히 아는 투기 세력이 만들어낸 부분도 있을 거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 수가 있냐?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품 가격이 급락했다라는 거는 지금 펀더멘탈이 안 좋아진 거 아니잖아요. 경제가 이거 구리 가격 빠져도 우리가 구리 가격을 보면서 경기나 아니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긴 하지만, 구리 가격이 저렇게 빠졌다고 해서 펀더멘탈 완전 망가졌다, 이제 끝났다, 우리 큰일 났어,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라는 거죠. 어쩌면 펀더멘탈보다 좀 더 위쪽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연준의 의원들이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품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그게 가라앉는 과정에서 생기는 현상이다. 만약에 연준 의원들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는 인플레이션을 기준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언더 컨트롤이냐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FOMC 연준이 만약에 시장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인플레가 우와 이거 어떻게 라고 사는 상황까지만 아니라면 시장은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주식시장은 오히려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뭐 인플레 엄청 고민하고 걱정하고 막 했었는데, FOMC가 과연 그러면 시장이 상품 가격을 이렇게 급락시킬 정도로 호기시했냐?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뭐 호기시했나요? 별로 호기시한 거 없었어요. 이제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말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파월이 말할 거고 이번 주에 말할 거고요. 블라드 총재도 지난주에 말했는데 이번 주에 또 말합니다. 여러 번. 의원들이 다 이전보다는 호기시한 발언들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 호기시한 발언들 볼 때마다 상품 가격은 또 하락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될까요? 막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니. 그리고 이제 연준 의원들의 생각에도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FOMC 회의에서 보면은 테이퍼링을 얘기했고, 테이퍼링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시장의 심리적인 요인인데,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시장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을 계속 해보고 나서 시장이 이 정도 생각하고 있고 이 정도 투기 세력에 들어있었구나, 알겠다, 오케이, 니네들 한번 좀 니네 나가, 일단 좀 그런 상황이다라고 테스트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여름에는 조금 이거 테스트할 것 같은데 굳이 뭐 이렇게 무리하시지 마시죠,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상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저는 생각보다는 연준이 자신감을 느낀 거라고 생각해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나 잡을 수 있어 진짜, 야 내가 알아 임마, 이렇게 말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니네 연준이 자꾸 니네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라고만 하는데, 그러다가 니 큰 코 다친다, 이런 일시적이지 않으면 어떡할래? 라고 얘기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올 거야 라고 베팅을 많이 했던 그런 투자자들이 이번에 연준이 거꾸로 인플레이션한테 인플레이션 있어, 근데 나 관리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을 것 같아. 뭐야, 진짜 관리할 수 있어? 이러면서 이제 다 지금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 상품 가격 급락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역시 이제 커머더티를 움직인 것은 뭐 금리도 있었겠지만, 금리는 뭐 단기 금리 조금 올랐지만 장기 금리 오히려 내려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달러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달러의 귀환,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EMBI 스프레드나 아니면 리보 OI 스프레드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도 달러 이 정도쯤이면 사둘만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공교롭게도 이제 홍 박사님이랑 찍었던 달러와 관련된 뉴스나 아니면 환율 관련된 이슈에서 달러를 활용하는 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 내용들이 좀 적용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달러가 여기서 우리가 막 뭐 1200원 1400원 갈 거냐,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지만 달러는 어쨌든 안티 프레자일한 자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이제 시장 참여자들 중에서
조금 이제 좀 잘 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건 것 같아요. 장단기 금리차죠. 장단기 금리차의 의미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은행은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서 장기로 빌려줍니다. 예금을 단기로 받는 거죠. 언제 달려달라고 할지 모르니까 요구불 예금, 그러니까 언제든 주라고 하면 줘야 되는 단기 자금이에요. 장기 대출은 어떻게 주면 1년, 2년 이런 식으로 해서 길게 빌려주는 거죠. 3년, 5년 이렇게. 그러니까 단기로 빌려서 장기로 빌려줍니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요 차이가 뭐죠? 요 차이가 이익이죠. 그걸 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차이를 님이라고 하는데, 장단기 금리 차가 많이 벌어지면 은행은 대출을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또 돈 많이 버니까 그러면서 야 이게 좋다. 근데 이게 줄어들면 그만큼 경기가 이 대출을 받겠다는 사람 많아지니까 요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줄어든다라는 것은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는 시그널이, 그러니까 돈 빌리는 사람이 없고 예금하려는 사람만 많으면 이게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차 축소는 경기에 대한 안 좋은 시그널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경기가 좋아지면은 장기 채권에 대한 그러니까 수요도 많아지면서 그러니까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장기물의 금리도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가장 이제 심각하게 나타났던 거는 5년과 30년물의 차이, 금리 차이가 이렇게 좁아졌다라는 게 이 그림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보시면 작년 8월, 7월 달부터 올라왔던 것에 순식간에 30bp 가까이 빠졌습니다. 이거는 급락 수준이고요. 채권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단순히 뭐 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스프레드 차이 때문에 큰 충격을 받은 투자자들이 꽤 많아요. 리플레이션 트레이딩의 동력이다. 이게 제가 이제 그 커뮤니티에다가 글로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휴가 중이라서 이제 짧게만 썼고요. 이게 상당히 좀 의미 있다고 봐야 돼요. 저희는 보면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게 가격이고요. 이게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AUM입니다. 돈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때 가격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인 인플레이션이 디플레이션에서 인플레이션, 완전 걱정할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아니지만 인플레이션 쪽으로 넘어갈 때 제일 수혜를 보는 은행, 산업재와 관련된 주식 ETF가 지난주에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여기에 커머 수급적인 요인도 크게 영향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은행이나 산업재, 소위 말하는 올드 이코노미와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단기적으로는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물론 이걸 가지고 기관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다시 재진입 시점을 노리셔야겠지만, 제 생각에는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릴 수 있다. 왜냐하면 FOMC 회의라는 아주 큰 이벤트가 끝난 이후로 나타났던 여러 가지 현상들은, 이거는 좀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박병창 연구원 책 보면은 이제 베스트셀러니까 뭐 그 내용도 저도 봤거든요. 조만간 인터뷰를 할 생각이고, 거기 보면 이제 공과 황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큰 기관들이 한 번에 자금을 움직이지 못해서 처음에 확 움직이고 나중에 계속해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한 게 핵심이거든요, 내용이.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작년에 ETF 자금으로 외국인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을 때도 그런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ETF로 리플레이션 트레이딩의 동력이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질 때 좋아지는 주식들은 당분간 좀 안 좋을 수 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장단기 금리차도 많이 빠졌고 이런 부분도 빠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은 그렇게 많이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리플레이션 트레이딩의 동력은 글로벌리 좀 떨어진 거라고 봐야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키워드로 퀄리티,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 이거 두 가지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단순히 성장주냐 이런 개념보다는 이 회사가 안 망할 것 같은 회사들 진짜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Z스코어를 보든 뭘로 보든 안 망할 것 같은 회사에 집중하자라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로스, 성장이 나오는 회사가 안 망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더 중요한 건데 ESG 지켜보셔야 됩니다. 14일날 아마
7월 14일 날, 그러니까 아직 앞으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아마 EU에서 나오는, 탄소 국경세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올 텐데,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는 오히려 꺼졌습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연준 역시 호키시지? 인플레이션 걱정하지? 거봐. 그럼 인플레이션 가자! 라고 얘기했는데, 웬걸? 시장은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완전 거꾸로 간 거예요. 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연준이 인정해줬으니까, 그러면 이제, 자, 인플레이션 가자! 자, 금리 상승했으니까 은행 주고 가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신 거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연준의 생각을 한 것처럼 하니까 오히려 반대로 야 인플레이션을 연준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고 망했다. 그럼 더 이상 인플레이션 없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리플레이션 트레이딩을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도 연준의 태도 변화가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를 꺾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연준도 잘 모르겠다는 평가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특징입니다. 이거는 GDP에 대해서 얼마나 불안하게 생각해요? 라는 그리고 물가에 대해서 얼마나 불안하게 생각해요? 라는 질문 그리고 요거는 고용에 대해서인데요. GDP와 고용에 대해서는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그래도 막 예상 가능한 수준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고용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성이 많이 높아진 거죠. 밑으로 내려갈수록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가는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연준도 물가 잘 모르겠는데 라고 얘기하고 예측하는 점을 찍어 놓긴 했지만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걸 말한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지금 투기 세력도 있고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끼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해석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일정들을 보면은 연준 의원들 발언이 있는데요. 오늘 밤에 카플란 총재 나옵니다. 난 이번에도 아주 더 강하게 이야기했다고 라고 얘기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캐플란 총재는 이 얘기를 하실 것 같고요. 뉴욕의 윌리엄스는 이제 중립인데 이분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얘기 하는지 중요해요. 윌리엄스도 그동안에는 아주 호키시한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아마도 태도나 이런 부분들이 톤이 좀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된 여지는 앞으로도 좀 지속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준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어느 정도 시장에 거품이 껴있고 어느 정도 지금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월요일 날 지금 세인트 블라드 형, 블라드 형 진짜 완전 바뀌었대요. 자, 이제 내가 효석이한테 다 얘기해줬는데?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것 같은 느낌. 제가 그래서, 블라드 형이 그때 태도 바뀌면서, 갑자기 이제 제가, 연준 이상해요. 이번에 FOMC는, 도비씨 할 가능성은 없어요. 막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었잖아요. 블라드 형이 힌트를 준 거예요. 블라드 형이 금요일날도 또 그런 얘기를 하셨죠. 금리 인상 얘기하셨고.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때리진 않아요. 연준이.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이분들이 이제 얘기하시는 게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얘기하시는 거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느냐. 분명히 투기 세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떨궈져 나가면서 가격이 막 요동치거나 이런 변화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이퍼링이 언제 결정된 이후에는 오히려 더 진정된다. 근데 지금 6월 달에 뭐 패닉장으로 이어질 거냐 그럴 가능성은 많진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변동성은 있겠지만 조정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퀄리티, 그 다음에 그로스, 그 다음에 서스테너빌리티, ESG, GS 이런 부분 쪽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월이 제일 중요하겠죠. 파월이 화요일날 얘기 나오는데 일단은 파월 의장도 내년에 임기 만료되고 연장할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황인데 분위기는 뭐 다른 사람 바뀌지 않겠냐, 브레이너드 등. 그래서 테이퍼링을 뭐 시작은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말이 파월도 바뀔 수 있는지 어떤 내용들을 얘기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있을 일들 좀 정리하겠고요. 시간이 이제 24분이니까 많이, 당첨자 10분 기다리고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어쨌든 그분들한테는 따로 카톡으로 연락을 드릴 테니까요. 이번 주 있을 일들, 자,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인상을 할 것 같습니까? 오늘 결정되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한국전력을 투자를 옛날에 많이 했던 입장에서
어떻게 될지 진짜 궁금하네요. 작년 12월 달에 어쨌든 뭐죠? 물가 연동제, 뭐죠? 이름 뭐였지? 까먹네. 연동제를 도입하면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죠. 이제 드디어 이제 한전이, 전기요금을 인상한다고 인상이 필요할 때 인상할 수 있어서 좋아졌어요. 예측 가능해졌어요. 라고 하면서 진짜 이제 리레이팅이 시작이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제 많이 올랐다가 주가 좀 조정받았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좀 뭐 원전과 관련된 기대감들이나 이런 걸 반영되면서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개별 주식에 대한 뭐 뷰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워낙 중요한 이슈일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고요. 이게 양면성이 있어요.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영동제를 해주기로 했으니까 올리는 건 맞죠.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물가 부담, 생활 물가 부담돼서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거는 신재생 투자를 하려면 또 한전에 돈이 또 들어가야 되니까 돈을 또 벌게 해줘야 된단 말이죠. 굉장히 큰 고민들이 있을 것 같다. 만약에 어쨌든 이 요금 인상을 하면은 사실 주식시장 내에서도 상당히 큰 이슈가 될 것 같아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안 한다고 해도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이거는 근데 신재생 관련해서도 좀 의미 있는 변화일 것 같아요. 만약에 전기요금을 인상시켜 준다면 이것은 한전을 중심으로 신재생 투자를 좀 해라. 내가 요금 인상해 줄 테니까 이런 식의 의사결정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신재생 투자와 관련된 것도 좀 의미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주택 판매는 기존 주택 판매와 신규 주택 판매 모두 좀 하락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주택 시장이 지금 쿨다운 되고 있는 구간이고 아마 이제 MBS 매입 을 조금 축소하고 그러면은 금리가 좀 올라가면서 지금 쿨다운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구간이죠. 그리고 이제 주택가격 버블과 관련된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OECD에서 블룸버그에서 주택가격 버블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요 내용 좀 한번 보시고요. 요거 자세히 보시면 이게 제일 특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국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BE 그래서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서 버블 랭크를 했더니 뉴질랜드가 1등이고 캐나다가 2등이고 스웨덴이 3등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쭉 내려가면 한국이 19등이에요. 근데 19등 중에서 우리나라 수치 보면은 프라이스 투 인컴 레이쇼가 60%밖에 안 돼요. 이게 계산 잘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좀 오래된 거 아닌가? 아무튼 근데 다른 데에 비하면 어쨌든 동일 기간이었을 테니까 다른 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이런 수치도 있길래 한번 그냥 참고 삼아 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3일 BOJ가 또 이게 참 이게 기후변화에 대해서 파이팅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스킴을 개발했죠. 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BOJ가 또 돈을 풀고 싶은데 또 이제 뭐 사실은 지금 MMT 하고 있는데 MMT 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기후 얘기 핑계 대면서 이제 또 돈을 풀겠다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탄소세가 지금 굉장히 낮은 상황이거든요. 탄소세를 도입하게 됐을 경우에 생기는 여러 가지 좌초 자산들 이런 것들을 보조해주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조금 들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란과 관련돼서는 이란 이슈가 많이 나오면서 유가가 좀 올라갈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고, 사실 지금은 유가가 지금 워낙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어쨌든 FOMC 이후로도 유가가 가장 견조했던 이유는 가장 덜 올랐고,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유가에 대한 전망은 이래요. 이게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된다라는 사실을 좀 아셔야 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알아차릴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저의 유가 전망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1990년대 뉴욕의 거리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자동차가 어디냐 그러면 이게 자동차 하나였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마차였습니다. 그런데 1913년에는 마차가 요거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빠르게 바뀐다라는 겁니다. 전기차의 전환 속도도 역시나 저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때도 아마도 야 이게 마차 돌아다니는데 자동차가 더 한다고? 자동차가 좀 더 빠르잖아요. 빨랐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좀 더 편리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동차로 바뀌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자동차를 완전히 다 바꾸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는다라는 거고요. 이게 마치 내연기관과 전기차에 비교하면 너무 비약이 될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마차의 가격은 어땠을까요?
마차의 가격이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을 겁니다. 수요가 줄지만 동시에 공급도 줄기 때문이죠. 유가도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을 수 있습니다. 공급을 안 하잖아요. 기름을 더 이상 안 캘 거 아닙니까? 신규 유전에 대한 투자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과정에서 원유를 쓰긴 써야 되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유가에 대한 거는 그 정도로, 장기적으로는 유가가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 현재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은 유가의 상방 요인이기도 하다. 그래서 뭐 쉽게 안 빠질 수도 있지만 그 어느 날 갑자기 빠질 수 있으니까 유가에 대한 뭐 베팅 이런 거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좋지 않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가치에 대한 투자가 아니고 가격에 대한 투자일 거다. 그리고 피포 기업 기대 지수도 발표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지난번까지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조금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생각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EU 정상회의 미국 물가 이렇게 나옵니다. 미국 물가는 지금 워낙 지금 빠르게 올라왔는데 이게 과연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이게 금요일 날 이 물가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드디어 중간고사 이벤트 30분 딱 됐는데 자, 발표하겠습니다. 자, 그 성함을 그냥 적었어요. 그냥 어차피 뭐 나쁜 일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점 받으신 분들 중에서 10분을 난수 점수로, 또 제가 남수 점수 이렇게 랜드 해가지고 뽑았습니다. 그래서 손호철님, 차은숙님, 서정아님, 황영란님, 조한선님, 김영일님, 김광섭님, 김계태님, 정윤미님, 박진학님, 이분들한테 제가 오늘 중으로 연락드리고 주소를 받아서 제가 오늘 중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해서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시험 봐가지고 여러분들 괴롭히고 막 이런 목적이 아니고, 시험이라는 그냥 뭐 중간고사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다시 한번 정리하고 배운 것도 다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서 그 생각이 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의 투자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뭐 제가 뭐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을 좀 이따 중간고사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이번 주는 이호석 아카데미는 한 주 쉽니다. 중간고사 이제 브레이크예요. 그래서 이번 주 중에 한번 중간고사 내용 설명 및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FOMC 이후 시장의 세 가지 미스테리와 관련된 얘기야 이번 주에 있었던 일들 좀 정리를 했고요. 시장에 이제 운용하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으실 텐데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